자, 233페이지에 대상가로 이번에 자, 우리 이제 주도 집단에 따른 의제 설정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과정의 형태는 항상 그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아닌 다른 예외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건 이제 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박스에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 외부 주도 모형, 동원 모형, 내부 접근 모형 세 가지 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외부 주도 모형은 일반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도가 되어 공승이자가 되고 여러분들 정부 이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서 파악한 사회적 이슈와 쟁점이 빠져 있죠. 이건 넣어도 되고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화 자체는 항상 반드시 꼭 들어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주도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박스 밑에 반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주로 민주화가 되고 미처 여러분들 선진국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 지금 얘기한 외부 주도 모형에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동원 모형 나왔는데 자 동원 모형은 여러분들 사회 문제를 정책 결정권자가 거론합니다. 사회 문제를 자 70년대에 독일을 갔다 온 박정희 씨는 당시에 국무총리 김정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필아 독일에 아우토반이 있듯 대한민국도 아우토반 만들자. 그럼 대통령 자체가 사회 문제를 거론한 거 아니야. 그럼 자동적으로 공식이자가 돼야 돼. 대통령이 한 거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공식이자 되겠지. 그리고 행정 PR에 의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공정이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거야. 독일에 아우토반이 있듯 대한민국도 아우토반, 경부 고속도로 만들자. 대통령 자체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공식이제.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PR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름을 동원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모형? 동원 모형. 자, 동원 모형 나온 거 보자. 1번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 밑줄에 의해 주도가 되는 것들 동원 모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에 그 다음 줄 정부의 PR 활동을 통해 공정의제를 확산시키는 의제 설정 형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후진 국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동원 모형인데 이 동원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행정 PR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해야 돼. 야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PR 방법이 좋을까 해서 이거는 보통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 그럼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PR 방법을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가장 분석적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요 놈은 보통 정부 주도의 무슨 운동자가 들어가는 것들. 정부 주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새마을 운동, 제2건국 운동, 빈곤 대치 운동, 출산 장려 운동. 이게 운동자가 들어가면 100% 동원 모형이야. 100%. 끝에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약 70% 정도. 가족계획사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동원 모형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33페이지 날개 OX 퀴즈 1번 나온 거 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추진사업, 가족기획사업 이건 외부주도 모형이에요? 동원 모형이에요? 그 동원 모형이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았죠? 그렇게 내용 정리. 다시 233페이지 박스 마지막 내부 접근형이 나오고 있는데 자 내부 접근형은 일반적인 모형은 좀 틀려. 여기 보세요. 자, 이 사회 문제 자체를 외부 집단에 의해서 제기가 되기도 하고 공직 내부에 있는 관료에 의하여 사회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뭐 외부 집단 뭐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권자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사람들 뭐 여러분 로비스터 이런 사람들이 각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린다김이라고 여러분들 그 과거에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들 그 록히드 항공사 자체의 직원으로서 국방부 고위 관료 자체를 대상으로 접근해가지고
군수무기 자체의 도입을 여러분 성공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한 린다 김 자체가 국방 고위 여러분들 뭐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성들을 만나가지고 접근한 거죠.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의제 설정을 가능케 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는 거고, 내부 관료는 이제 뭐 대통령 측근 이런 사람들이 각각 이번에 록히드 항공사에서 F-15 전투기를 F-14 전투기로 대체 구입해 주면은 정치 리베이트 자금 50만 달러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제 총선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내부 있는 관료가 누구한테 정책결정권자한테 접근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게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내부 접근하기도 해요. 근데 이러면 여러분들 공식의제로 딱 끝나. 그리고 공승의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지금 얘기한 거 봐봐. 그럼 뒤에서 다 구린 냄새가 나왔나? 리베이트 자금 받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 공승의제가 되면 그러한 구린 냄새가 외부로 폭로가 될 개연성이 커 안 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로 딱 끝내버린 걸 얘기해요. 이게 내부 접근형이에요. 내부 접근형을 그래서 우리가 음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요? 음모형. 음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폴 메이라는 사람은 사회 문제나 여러분들 공정이제를 주도하는 집단이 국가냐 사회냐. 이 사회는 민간을 얘기하는 게야. 그리고 이 대중의 지위가 높냐 안 하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모델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여백에다 하나 적어라. 국가가 주도하고 여기 보자. 대중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 이럴 때는 바로 굳히기, 바로 의제 설정으로 끄다리는 게야. 이게 굳히기라 그래. 굳히기를 공고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공고화. 컨돌레이션 해가지고 공고화. 딱딱하게 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고하게 하자 그런 말이야. 자, 여러분, 자, 국가가 여러분들 주도하지만 대중의 지지가 낮아. 그러면 PR을 토대로 대중의 지지를 동원해야 잘해야 돼. 요게 동원무역이야. 요게 동원무역. 자, 사회 집단이 주도해. 지지가 높아 외부 주도 무역이에요. 사회가 주도해 대중지가 낮아. 이건 내부 주도 무역 그러는데, 이 내부 주도 무역은 요거예요, 요거. 음모형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거예요. 아까 음모형을 뭐라 했어요? 내부 접근형이죠. 이 내부 접근형의 한 형태가 내부 주도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주도형.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좀 안전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내부 접근 지금 얘기한 음모형 나온 거 보자. 정부 내 관료 집단이나 또는 외부 집단에 의해 주도가 되고 이들이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 접근하여 문제를 의제화시킨다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 그 밑에 끝에 공승의제화는 억제가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다음 그 밑줄 주로 외교, 국방정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 지금 내부 접근형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율곡사업, 백두사업 다 국방사업이었죠. 그리고 대북 지원사업, 한일협정 이럴 때 발생한 것이 내부 접근 형태가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대북 지원사업, 자 그리고 한일어협협정, 60년대 김정필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내역 자체가 공개가 안 됐잖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율곡사업, 백두사업, 군수무기 도입사업입니다. 그래,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도 여러분들 갑자기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내용 그 과정 자체가 공개가 돼서 안 돼서 안 됐죠. 네, 사드 배치도 사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내부적 구역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선 사드라고 하는 무기를 한국에다 팔아먹으려고 고도의 여러분들 압력을 강경하게 여기서 그거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조용하잖아. 북한 자체를 무슨 뭐 대륙으로 지정한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미국 놈들. 완전히 이제 트럼프는 또 저거 아니야. 장사꾼 아니야. 뭐 강력한 힘을 갖고 여러분들 밀어붙이는데 우리 같은 힘없는 나라는 어쩔 수가 없지 뭐. 아무리 우리가 막 반대하는 가능해 여러분들 힘들지. 내가 또 이제 중국 애들은 또 빨리 또 중국하고 한국 사이 군사협정 체결하자. 뭐 이겨나고 또 압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힘이 없고 그 작은 나라가 외교하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은 234페이지 무이사 결정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이사 결정은 제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C급인데, 요걸 이제 만든 학자를 먼저 보세요. 그 쌍거리블의 등장 배경에 바흐라흐 바라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흐라흐 바라츠들을 묶어서 신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트론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자, 엘리트론은 여러분들 정책 결정은 누가 엘리트가 일방적으로 주도한다고 파악하는 게야. 반대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다원주의야. 다원주의는 아니야. 이 집단이 정책 결정 주도해. 그것은 다원주의야. 근데 이제 이들이 다원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달의 다원주의 자체를 비판하고 신 엘리트주의자 이들에 의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다원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 집단의 요구 자체는 자동적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의제로 선택한다고 말하는 게 이제 다원주의야. 근데 이들은 아무리 심각한 사회 집단의 요구를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성을 갖고 고의적으로 기각하고 억압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의도성을 갖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각, 억압, 폐기하는 현상. 이걸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바흐라 바라츠는 non-decision making, 무의사 결정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어요. 원하는 이들이 쓴 논문이 권력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하나는 밝은 얼굴이 있고 또 하나 어두운 얼굴이 있다고 파악해. 이 밝은 얼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얼굴이고 어두운 얼굴은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는 얼굴로 파악했고 이 두 번째 이 어두운 얼굴 다크 페이스를 무의사 결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흐라 바라츠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올라가서 보자. 무의사 결정은 정책의제 설정에 있어서 지배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가 되는 사회 문제만이 채택이 되고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사회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 억압하는 현상. 이걸 이제 무의사결정 그러는데 사실 이제 무의사결정 선생님 보자.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의제 설정 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실패했다. 그러면 결정 과정에서 채택을 안 하는 것도 무의사결정이야. 근데 결정 과정에서도 그렇게 못해서 그럼 집행 과정에서 좌절시키는 것도 무의사결정이야. 집행에서 못해서 그럼 평가에서 어떻게 하냐? 그 정책을 아예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무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보시면 그 끝에 정책의 전 과정, 모든 과정을 얘기합니다.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것들은 무의사결정이죠. 자, 무의사결정의 원인 쭉 나왔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냥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대신 쌍가로 4번 나온 거 보자. 무의사결정의 수단 방법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가장 많은 게 바로 뭐냐? 폭력의 행사죠. 정부가 폭력의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력의 행사, 경찰력 동원하는 것들 이라는 겁니다. 편견의 동원을 얘기할 때는 광주 사태 때 광주 시민을 불순 자경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들 이 바로 편견의 동원이고 편견의 수정 강화란 말 나왔죠. 이것은 편견의 수정 강화를 얘기할 때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들 얘기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지원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4번까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폭력의 행사에다가 폭 동그라미, 권력의 행사에다가 권 동그라미, 편견의 동원의 동 동그라미, 편견의 수정 강화의 수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 거 계속 폭권 동수. 폭권 동수. 그래서 이것은 폭력의 행사로 갈수록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편견의 수정으로 갈수록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 들어갑니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 들어간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쌍가루 5번에 한국의 무이사결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 노동, 환경, 사회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성장 제일주의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억압되고 기피되고 도외시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이사결정 형태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70년대 노동 분야에서 무이사결정이 가장 전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문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70년대 노동 분야. 여러분 70년 노동 분야는 뭐 전태일 사건이라든가 YMC의 직공 여러분들 농성 사건들에서 수많은 이 지금 얘기한 그 사회 저 기층 세력들 자체가 요구하는 그 문제들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여러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 자체를 억압하고 또 진압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70년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이제 무이사결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어제 선생님이 그 장어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 이제 얘기하는 게 서울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서울은 아니라 수도권에서 왔다니까 이 사람이 그 인천에서 27년 동안 살았대. 그러니까 나이는 보니까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이 양반이 대학교 교직원이었다가 그만둔 것 같아. 이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교직원이 있다가 그만둔 것 같아. 이제 정년해가지고 이제 거기 자기 집이 고향이 산청이래. 산청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거. 경상남도에 산청군이라고 있어. 작년 커트라인 여러분들 353점. 산청군 굉장히 그새 낫지. 근데 이제 이 양반 얘기하면서 이제 인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천을 자기 인천서에 따르니까 아우 그러지 하고 저기 인천서 직장생활 좀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인천 잘하시겠냐.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고 이제 직장 왔다 갔다 그래서 주안 쪽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데 좀 안다니까 이 양반은 이제 석바위 시장을 알더라고. 그 석바위 시장. 그래서 석바위 시장 뭐 지금도 이쪽으로 아니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부터 저거 뭘 유명한지 그 닭발 유명하지 어떻게 잘 아니. 그래서 나 가져가서 먹는다 그랬지. 뭐 거짓말이지. 닭발 가서 먹고 봤는데 그거하고 여러분들 우리 저쪽이 어디야 그 어디가 동인천역에 내리면 그 닭강정 그거 얘기하고 근데 그건 다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제 송도 해수욕장 얘기하는 선생님도 옛날에 송도 해수욕장이 완전 물이 해수욕장 물이 아니라 시궁창 물이었어 진짜. 그래서 거기는 진짜 송도가 그랬어 옛날에 오염이 돼가지고 대학 다닐 때 이제 친구 한 놈이 이제 여기 가자동에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동기놈이 거기 가정에 살아서 걔네 누이랑 같이 다니고 살았는데 여러 방학 때 송도 해수욕장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가니까 야 물에 못 들어가겠어요. 물에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물에는 안 들어가고 뭐 하여간에 소주하고 뭐 사다가 술 한 둘이 한 6병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송도가 굉장히 바뀌었잖아. 그렇죠? 물론 지진이 발생해서 좀 걱정이 되지만 자 그런 거고 자 여러분들 우측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자. 9가지 국어 문제예요. 무의사결정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선택하지 않고 기각 억압하는 거니까 일본은 무조건 잘못했죠. 이번에 무의사결정 자체는 다원주의 관점이에요. 다원주의를 비판한 이론이라 그랬죠. 아니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선번에 집행 과정에서 무의사결정 발생해야 해. 발생한다 그랬죠. 4번에 정책 문제 제대 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의존한 요구는 정책 문제하지 않고 억압. 맞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4번에 답변 대체기. 자, 말씀은 이제 의제 설정 끝났고 제2절 정책 결정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파트는 정책 결정의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과정 자체를 묻는 것이 그래도 출제에서 좀 거론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책 결정 나온 거 보자.
무엇인가? 맨 밑에 의. 정책 문제. 좀 전에 정책 기제 설정에서 파악한 정책 기제를 정책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다녀야 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문제를 해결하면 목표도 달성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여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서 하나 선택하는 것. 이 바로 정책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정책 결정과 유사 개념 가운데 의사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 둘 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박스 보시면 양자의 차이점이 쭉 나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 일단 정책 결정은 누가 하냐? 정부가 하죠. 근데 의사 결정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행하는 게 바로 의사 결정이에요. 정책 결정은 정부의 활동 지침 자체를 결정하지만 이쪽은 모든 대안의 합리적 선정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쪽은 공적 성격, 이쪽은 공사의 성격이 다 내포되어 있고 이쪽은 항상 공익에 근거하겠지만 이쪽은 항상 공익에 근거한 것은 아니겠죠. 이쪽은 계량화 어렵지만 이쪽은 계량화 요기한 부분이 많겠죠. 쉬운 내용입니다. 자, 봤으면 바로 옆 페이지 보자. 여기 이제 정책 결정 과정 해가지고 과정에 관한 형태가 6단계 형태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 4단계로 정리하기도 그러는데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들 4단계를 보다 구조시킨 거지.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정책 문제의 파악과 정의란 말이 나와. 정책 문제는 정책 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책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돼. 정책 문제를 여러분들 잘못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은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이런 문제를 인지해서 그럼 여러분들 사건 해결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네. 하죠.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올바른 목표가 설정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보자. 그럼 문제를 잘못 인지하면 잘못된 목표가 설정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학술적 용어로 제3종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제3종의 오류. 제가 방금 전에 잘못된 문제 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고 뭐라 했어요? 제3종의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반가로 2번에 보시면은 정책 문제의 파악해가 두 번째 줄 제3종의 과오란 말이 나오죠. 어디다 이제 밑줄 잡으세요. 과오, 애로 해가지고 오류 같은 말이에요. 제3종의 과오, 제3종의 오류. 그 밑에 잘못된 문제의 규정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또 하나 다시 올라가서 자, 정책 문제를 이제 명확하게 인지하라는데 그럼 정책 문제의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 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정책 문제는 뭐 공공성팀이야.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정책 문제는 그 주관적 성격이야. 거기 여러분들 객관적 성격이야. 주관적 성격이에요. 그 정책 문제의 성격은 주관성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한다 안 한다. 달리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보니까 선생님이 그 20대들 하고 이제 요새 이제 10대들 보니까 입는 코트가 롱 패딩이 유행이더라고. 뭐 학교 가서 보니까 캠퍼스에 롱 패딩을 안 입은 학생이 아니야. 다 입었어요. 뭐 롱 패딩 긴 거 다 입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집 앞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거든. 아침에 고등학교 이렇게 등교길을 다시 봤거든. 야, 다 롱패딩이야. 한 해만 롱패딩 안 입고 하얀색 저기 이게 뭐야 배지색 여기에다가 뭐 입었는데 걔는 가난한 애야. 아 진짜 가난한 애야. 옷을 입은 게 보니까 옷이 다 이렇게 낡고 그랬는데 그걸 입고 하는데 걔는 가난한 애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롱패딩을 또 보니까 무슨 뭐 평창에서 그 나오는 그걸 또 구입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 보니까 뭐 열 몇 시간을 그 기다렸다가 사고 열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물품을 또 못 사고 돌아가고 막 그러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 볼 때. 롱패딩 안 입었지? 우리 롱패딩 입은 사람들. 우린 다 가난해서 못 입는 것 같아. 그 롱패딩이 그러니까 그 평창 무슨 올림픽 롱패딩이 그게 여러분 50%래매. 그게 한 28~9만 원짜리가 14만 원에 판대. 그리고 그거 입으면 따뜻하대. 이걸 다른 거 입으면 안 따뜻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 되지 뭘. 자, 이게 보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글쎄요, 그게 유행에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유행에 민감하면 여러분들 그 옷가게 대기업만 좋아지는 거지 뭐, 그제? 좀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롱패딩도 못 입고 이게 다 한 명도 없어.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냐 노래들은 또. 야, 이게 차이가 나냐. 공무원 되면 그때 하나씩 사 입어. 그때도 유행 탈 거야. 그러니까 뭐 내년도 겨울에도 뭐 유행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롱패딩 내년 돈 주고 사서 입어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내가 볼 것 같아. 그 평창 올림픽에 이제 외국 사람들 오면은 야, 한국 사람들은 롱패딩 뭐 입고 다닌다고 또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통 복장인지 알겠다, 한복인지 알겠다. 자, 뭐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그 주관성이라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성. 정책 문제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 모든 정책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롱패딩도 사회적인 문제로 구성을 한 게 하는 게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자. 그러면 뭐 이거는 공장 가동 문제도 가져와 안 가져와? 가동했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만든 롱패딩 자체는 중소기업 자체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또 이것도 사회적인 뭡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마찰 문제도 발생을 해야 돼.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직접 간접적으로 링크되어 있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한 상호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롱패딩을 또 이제 짜가를 만들어 안 만들어? 짝퉁을 분명히 또 만들어서 팔 거야 더. 발빠르게. 벌써 팔지도 모르겠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니까 내려가서 여러분들 하여간에 문제의 속성은 파악해봤고, 자, 문제를 인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과연 목표가 바람직한 목표가 설정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가 적합성이란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적절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적합성 영어 나온 거 봐. appropriateness. 영어로 이어두셔야 돼. 영어로. 그러니까 이 지금 적합성은 바로 타당한 목표가 설정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당한 목표. 바람직한 목표. 타당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경기가 굉장히 불경기 문제가 인지가 돼서 그럼 문제를 인지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부에서 A 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고 B 문제는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정해서 그러면 양자 가운데 어느 게 타당해? 실업 문제 해결이야 환경 개선이야? 실업 문제 해결이 타당한 거죠. 이때는 appropriateness가 부여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게 지금 이게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적절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실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실현 가능성. 충분히 이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을 적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보다 어떤 정책을 도입해서 해가지고 실업자 1000명 가운데 여기 보자. 1000명 가운데 10사람만 취업을 시켜서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한 실업 문제 해결 자체는 지금 얘기한 실현 가능성이 큰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지. 이때는 뭐가 없다? 에듀컷이 적절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타당성 자체를 얘기할 때 타당성을 바람직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appropriateness. 실현 가능성은 뭐라 했어요? 에듀컷이 적절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정리할게.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이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바르게 인지하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자 근데 보자. 근데 만약에 문제를 잘못 인지하면은 왜곡된 목표가 설정되기도 해야 해. 하죠. 이게 잘못된 문제 인지를 왜곡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아까 뭐라 했었지? 3종의 오류. 그러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치 않아. 문제를 올바로 정의하는 것을 문제의 구조화라 그래. 그리고 이 구조화의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 자체가 여러분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238페이지 정책 문제의 분석 기법에서 노지평 교수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분류 분석부터 논변 지도 분석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분류 분석까지만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져가시는데 출제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야.
자, 일단은 분리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문제를 정의하고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얘기해요. 거기 보자, 그 밑에. 정책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수학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으로 나타내는 밑줄 귀납적 추론 과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빈곤 문제를 정의할 때 빈곤 문제 자체를 구성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거기 무슨 부적절한 소득, 사회적 차별, 낮은 학력으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부적절한 소득이 뭐고 사회적 차별이 뭐고 낮은 학력이 뭐고 그걸 개념을 명확히 해가지고 빈곤 문제가 무엇이다 그걸 정의를 내리는 걸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미스 코리아가 뭐냐? 미스 코리아가 뭐냐? 미스 코리아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몸매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 얼굴 뭐라 그래? 얼굴 비요? 눈, 코, 입 그런 걸 이목구비 그래 이목구비가 어떻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 지금 얘기한 성격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성도 겸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몸매는 이러해야 한다. 이목구비는 이러해야 한다. 그다음 성격은 이러해야 한다. 지성은 이러해야 한다. 이걸 정리해서 한국의 미스 코리아란 이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야? 분리분석이에요. 그럼 분리분석이 뭔지 알았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분리분석을 얘기할 때는 문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맨 앞에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랬죠. 그 명확할 때 뭐냐? 귀납적 추론이란 말을 적어놓으세요. 내가 하나 해가지고 전체 미스 코리안 이러이러하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걸 이제 귀납적인 추론. 그래서 우리가 봐가고 있는 분류분석에서 키워드는 귀납적인 추론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100% 분류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이항구로 간주하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계층 분석. 이 계층 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데 문제의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원인에 관한 형태를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원인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가능 원인이 있고 두 번째 기원적인 원인, 세 번째 통제 가능 원인 세 가지 형태가 쭉 있는데 여기 보세요. 가능 원인 두 번째 개연적 원인 세 번째 통제 가능 원인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보세요. 가능 원인은 모든 원인을 다 얘기하는 거야. 가능성 있는 모든 멀고 가깝고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 있는 모든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 문제,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요. 거기 봐봐. 여러분들 뭐 빈곤의 가능 원인, 근무 거부, 실업, 권력 배분, 뭐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 그걸 다 합한 것이 바로 가능 원인이야. 근데 요 개연적인 원인은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들 발견하는 원인이 바로 개연적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발견하는 원인 이게 지금 개연적인 원인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나온 게 뭐 지금 얘기한 그 원인의 그 두 번째 절분 실업이나 여러분들 엘리트 뭐 그런 것들 나서 안 나서 엘리트 간의 권력의 뭐 부의 불평등 배분 이런 것들이 지금 개연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가능 원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정책 결정자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원인. 현재 보세요. 만약에 개연적인 원인 자체에 발견된 게 예를 들어서 게으름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엘리트 간의 권력 배분의 불균형이 이렇게 나와서 근데 천성이 게을러서 여러분들 뭡니까 빈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정책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너 공무원 돼야 돼 해서 공무원 학원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게으르면은 아침에 학원 나와 못 나와? 여러분이 게으르면은 아침에 학원 일어나 못 일어나? 뭐 집에서 몇 시에 나와요 여러분들? 8시에 나와요? 일찍 나오네. 그 하여간 이제 8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집에서 한 7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더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서 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건 게으름 자체는 게으른 사람들은 천천히 게으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정부가 어떤 여러분들 정책을 토대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정책을 토대로 권력 배분 자체를 여러분들 좀 올바르게 할 수 있겠고, 그죠? 그걸 통제 가능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원.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 자체에 관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정도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네틱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추법이라 그럽니다. 뭐란다? 유추법. 이건 자 과거의 유산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추에 관한 형태는 우측에 네 가지 형태의 방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유추, 두 번째 직접적 유추, 세 번째 상징적 유추, 네 번째 가상적 유추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개인적 유추를 얘기할 때는 분석가가 직접 문제를 경험하는 것처럼 상상해 보는 걸 얘기해요. 스스로. 자 만약에 핸드폰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가 뭔가, 그럼 스스로 핸드폰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치게 다뤄서 기스가 많아,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는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 자 이게 보자, 대중버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라 그래. 그럼 어떡하냐? 정책을 직접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버스를 타보는 거야. 직접 전철을 타보는 거야. 직접 택시를 타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개인적인 유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설 적어놨을 거예요. 자 둘째 직접적인 유추를 얘기할 때는 분석가가 두 개 이상의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 문제를 분석할 때 이게 유사한 전염병 통제 경험을 비춰서 분석하는 것들.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마약 중독 문제를 여러분 분석하기 위해서 담배 중독 문제를 분석하면 좀 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 없어? 담배도 중독, 여기 우리 남학생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여학생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담배 피우는 건 선생님 담배를 이해하는데 왜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를 못 끈다는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이 하루에 2갑 이상을 폈던 꼴초야. 그것도 30몇 년 동안, 30한 1년 동안. 대학교 여러분들 그 3월 1일 날, 아니 3월 5일 날 담배를 배워가지고 20살 대학 3월 5일 날 선배한테, 그때 뵌게 여러분들 그 청자란 담배, 청자. 여러분들 모를게요. 뭐 청자, 뭐 한산도, 환희 이거 나올 텐데 담배가 환희야. 하도 환희. 환희가 제일 쌌어. 그 위에가 청자야. 청자인데. 근데 맨 처음에 담배 필 때는 여러분들 한번 표본의 선배가 안 피우면 원산폭격하라고 옛날에 그렇게 그랬거든. 너만 원산폭격하냐면 펴봐. 그래서 알았습니다. 폈거든. 근데 피니까 핑 돌더라고. 그리고 이런 담배를 왜 펴? 그러는데 그다음부터는 호기심 때문에 한두 입 더니까 이게 이제 인입에다 피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수업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허탈하니까 담배를 깍 두 개 피우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담배 끊기 참 힘들거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끊었냐면은 볼펜 있죠, 볼펜. 남들은 전담배 다 필요 없어. 볼펜 갖다 빨면 돼. 그 빨면 돼. 똑같은 거예요. 빨면 돼. 너 계속 빨아대면 쏙쏙쏙 빨아대면 똑같은 느낌이. 그렇게 다 선생님이 담배 끊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들은 뭐 전자담배 다 핑계하지 말고 볼펜, 모나미 볼펜 저거 있잖아, 그거. 그럼 매일 빨아봐, 매일. 그럼 안 피게 되지.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 남학생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끊으세요. 담배 한 갑이 또 얼마야? 5천원, 백수, 백조들이 무슨 담배를 펴, 금방지게. 담배도 끊어버리고. 아, 돈 벌어도 끊으려고 그러는데. 요새 담배를 다 끊으면 담배를 왜 보려고 그래. 너는 지금 20살 때 지금 담배 30 먹고 35였을 때 담배 끊으려고 하면 힘들어. 지금 끊으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얘기하면, 아, 저 사람 꼰대 또 잔소리 하긴다 그러는데, 꼰대가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야, 이놈들아. 늘 사회에 나가면 이런 얘기 누가 듣지도 못해. 사회에 나가면 다들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니들 뒤에서 뒤통수 퍽 치기려고 그러지, 대놓고 앞에서 잘못된 점 얘기하는 사람 없어. 여기 앉아서 들을 때가 좋을 때야.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란 말 얘기잖아. 정글보다는 무서운 게 사회야, 여러분들. 자, 뭐 하여간에 직접적인 유추가 뭔지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상징적 유추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과
어떤 상징적 과정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발견해 문제를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책의 과정 자체를 자동 제어 장치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든가. 예를 들어보자. 우리 남학생들 여러분들 무협지라든가 무슨 무협 영화 보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 스승이 제자한테 여러분들 검술 가르친다든가 권법 가르칠 때 마치 연못에서 잉어가 이렇게 유영하듯 어떻게 하든 손을 이렇게 해라 그런 게 나와 너. 그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상징 위치야. 어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상징적 과정에서 이상 관계를 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상적 위치를 얘기할 때는 이건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핵 전쟁이 발생한다면 핵 전쟁 자체를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그때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 만약에 여기 보자. 인천에서 지진이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포항에서 6.5 지진 발생해서 안 했어. 했죠? 그러면 그 지진 축 자체 여기까지 온다 하면은 인천도 6.5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지. 6.5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송도 사는 사람. 자, 보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해운대 같은 해일이 발생하면 이 주안도 물바다가 되겠지, 그죠? 참, 이게 자연의 재앙이, 자연재해가 재앙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수상될 것 같아, 그죠? 지금부터 우리 갈 일은 아가미를 좀 어떻게 좀 달기 위한, 여러분들 인공 기술을 좀 발달시켜서 휴대용 아가미,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자, 상징적 유추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네, 가정 분석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정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남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다면 그 가정들을 다 여러분들 분석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계 분석 나온 거 보자.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형성 체계, 밑줄, 즉 메타 문제가 완전한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자, 연습 보세요. 자, 노인의 고통. 노인의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그래. 그럼 노인의 고통 자체를 물어볼 때 노인의 고통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가지가 있다.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가 있다. 근데 노인의 고통 문제 자체를 요 빈고만을 경계로 딱 설정해서 여러분들 노인 문제를 달았어. 그러면 이 메타 문제가 바로 뭐냐? 노인의 고통 문제 아니야. 메타란 말은 그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노인의 고통 문제를 내가 빈곤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여기까지 설정해서 노인 문제를 달았어. 그러면 이 빈곤 문제만을 다룬 것이 과연 이게 완전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빈곤 문제를 달았을 때는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경계를 확대해서 최소한 병고까지는 따져봐야 돼. 그러면 아까 제가 빈곤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이걸 다룬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었죠. 어디까지 좀 확대하는 게 맞는 게 여기까지. 또 그러니까 어디서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무의고까지 경계를 확대해서 봐야 돼. 이번에 경계 분석이야.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다룰 때 과연 경계를 어디로 설정하에 따라서 노인 문제 정의가 바뀌겠죠. 이게 지금 얘기한 경계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글쎄 끝에 보자. 정책 문제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얽혀 있을 정책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삼을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완전한가? 메타 문제가 여기까지 하는 게 완전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 정도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여간에 이거 요새 계속 문제가 나온다. 어렵게 나오는 게 난이도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여태기한 게 바로 뭐냐면 여태기한 게 뭘 얘기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의 인지 및 목표 설정 갖고 계속 얘기한 게야. 자,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240페이지. 자, 이건 이제 목표가 설정돼서 그럼 이와 관련된 대안들을 탐색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된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결과를 비교 분석 평가 우측에 쌍가로 5번 나와.
비교적 분석평가하고 그 다음 페이지 최적에 대한 선택한다란다. 최적에 대한 선택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 과정 5단계, 지금 얘기한 6단계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6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도 가지고 가야 돼. 하나는 뭐냐면은 쌍가루 사업을 해보시면은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쌍가루 사업원에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나왔죠. 그럼 이 결과 예측하는 기법이 있어요. 기법 자체를 대표하는 게 칠판을 잠깐 보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투사라는 게 있고 예견이 있고 추측 그 세 가지 용어로 나눠서 구분해. 자, 투사를 얘기할 때는 이를 대표하는 기법이 시결 분석이야. 이건 과거의 특정 기점부터 현재까지의 여러분들 흐름을 분석하는 게야. 그러면 이걸 분석하면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에 근거하여 앞으로 2100년도 한국의 뭐 자동차 보급률은 이만큼이 될 거야. 이렇게 투사에 예측하는 걸 얘기해. 1960년부터 2017년도까지 자동차 보급률 자체를 딱 분석하면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렇죠? 여기에 근거하여 앞으로 2100년도 한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이만큼 될 거야. 이렇게 투사 예측하는 걸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추세 연장선 예측이라고 그래. 뭐란다? 추세 연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추세를 연장한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추세를 연장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예견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론적 예측이라고 그래. 뭐란다? 이론적 예측. 이 이론적 예측은 수학적인 공식, 뭐 수학적인 명제를 사용해서 예측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기법 가운데 선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선형계획. 이 선형계획은 수학적인 1차 함수식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형계획 자체는 예견을 대표한다고 얘기합니다. 뭘 대표한다? 예견을 대표한다. 추측을 보통 우리는 주관적 예측이라고 해요. 뭐란다? 주관적 예측. 뭐 직관적 예측 그러는데 이것은 특정인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예측 기법이야. 그래서 이를 대표하는 게 델파이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 명목 집단법, 변증법적 토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 얘기한 추측을 대표하는데 위에 두 개 있죠. 이 투사 예견 자체를 묶어서 우리는 이름을 양적 예측이라 그러고 이쪽에 추측을 질적 예측이라 그래. 뭐란다? 질적 예측. 그래서 크게는 여러분들 양과 질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이 가운데 뭐 시결 분석이나 선형계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칠판의 정리 아니고 델파이 기법하고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이 실제에 나왔었거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는 요게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델파이 기법 나중에 교육훈련 기법에서 학습할 텐데 제가 간략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델파이 기법 나온 거 봐. 자, 241페이지. 자, 델파이는 1948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 미국의 최고의 사회과학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대학 교수보다도 지식이나 능력이 더 탁월해.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 의하여 델파이 기법 자체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 게 델파이 기법인데, 이 델파이란 말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신들을 모신 신전이 있던 그 도시 명칭이 델포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델포이 신전 이렇게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신전이란 장소는 이제 알다시피 신관이란 전문가들이 신탁했던 장소예요. 그 신들한테 미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신탁한다 그러잖아. 신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전문가들한테 부탁해서 미래를 알아보자 해서 만든 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특히 전문가들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예측을 대표하는 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에요.
전문가들의 주관과 직관의 공간 예측을 대표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을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 보자. 저 이제 전문가 집단의 주관과 직관의 공간 미리 예측이 바로 델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라고 가지고 보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100년도 한국의 경제 상황을 델파이 기법으로 예측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먼저 이 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이 설문을 작성하는데, 설문 작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지선다도 있고 양자택일, 자유응답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학은 쓸 때 자유응답법을 원학을 쓰는 게야. 그래서 이제 중위값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의 선생님이 그냥 다지선다 갖고 예측한다고 해요. 다지선다. 그럼 다지선다는 이제 오지를 작성했다고 해요. 오지. 이렇게 쭉 작성해.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어떡하냐? 자, 각 대학교에 경제학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경제학과 교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전국에 100사람의 여러분들 경제학과 교수들 자체한테 설문을 돌리는 거야. 여기 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뭐 여기 좀 보내는 거야. 다 보내는 거야. 서울대학교, 뭐 단국대학교, 중앙대 다 보내는 거야. 자, 내가 여러분들 인천대학교의 경제학과의 김 교수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요새는 설문이 옛날에 이제 우편으로 구성했지만 지금은 다 뭐로? 이젠 전자화가 됐으니까 이메일로 보내 안 보내? 보내는 거야. 그럼 나는 나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내 연구실에 앉아서 하는 거야. 각자 자체 연구실. 그럼 이들은 항상수에 모여 있어. 분리가 돼 있어. 분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서로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익명성이야. 그럼 응답 체킹. 이게 체킹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삼성경제연구소로 회송을 시켜. 그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각 대학교에서 응답한 결과를 자 여기 보자. 통계집계 처리해. 1번은 전체 교수 가운데 몇 프로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가운데 응답의 빈도가 가장 낮은 게 있겠지. 30%, 50%, 20% 쭉 나오고 요것만 3%야. 그러면 요걸 잘라버려. 가장 응답점을 잘라. 사실 설문을 작성해. 사지로. 5제에서 사지로. 그리고 첫 번째 응답 처리한 결과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 교수한테 보내. 자, 내가 아까 인하대학교 김 교수야. 첫 번째는 1번에 5번 했는데 두 번째 설문 보니까 5번이 없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에서는 응답을 바꿔 안 바꿔? 바꿔야 되겠지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 바꿉니다. 다시 체킹해. 또 보내. 똑같이. 이렇게 이걸 3회, 4회 계속 반복하면 하나의 의견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거 갖고 미리 예측. 델파이 기법이에요. 보자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 해가지고 의의 네 번째 줄 중간 델파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기록하고 자 기본적인 특성 나온 거 보자. 1번 익명성을 전제로 해야 하네. 하죠. 3회, 4회 계속 환류 반복했죠. 그다음에 하나의 의견 일치 합의를 강조합니다. 자 단점 장점 나온 거 보자.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하고 두 번째 예측 분야와 관련된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어떻게? 설문의 양만 늘리면 되는 거야. 20문항에서 25문항. 물론 이제 무조건 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설문도 적정한 설문 문항수가 있는 거예요. 문항수가 너무 많으면 응답자들이 응답을 제대로 해야 돼. 하나죠. 그래서 원학은 설문 문항에서 가장 좋은 비율은 한 20문항에서 25문항이 좋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론적으로 할 때는 설문만 만들면 계속 여러분들 변수가 고려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의 익명성이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적 영향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집단적 상호작. 하여간에 설문의 결과를 아까 여러분들 첨부한다 그랬잖아. 통계 결과. 그러면 다른 대학 교수들이 어디에 보다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6번. 6번은 여러분들 하여간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경감된다고 하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응답자가 불성실한 대접을 하는 조작 가능성도 있겠지. 항상 소수 의견은 묵살되죠.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 전문가가 이용 가능한 잘못된 정보보다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전문가가 이용 가능한 잘못된 정보보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그들이 배운 어떤 학설 자체를 무조건 맹조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여러분들 경제학파를 대표하는 게 여러분들 서강학파하고, 그러니까 경제학파가 서강학파가 하여간 두 학파가 있는데, 서강학파는 오로지 뭡니까? 서강학파에서 얘기한 것이 무조건 진리야. 무조건 진리. 이게 바로 뭐냐? 극장의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극장의 우상. 이게 지금 얘기한 더 많은 잘못된 정보, 뭐 내가 믿는 학설, 이것만 갖고 응답도 할 수 있다, 그 표현이고. 그 4번에 설문 이하에 따라 응답이 크게 좌우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이게 보자. 다음에 여러분들 탤런트 가운데 가장 잘생긴 탤런트. 1번 장동건, 2번 강호동, 3번 김영철, 4번 홍록기. 답은 누구로 유도해? 강호동 옆에 내도 누구라 그래? 장동건이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설문이에 따라 응답이 크게 좌우되고. 또 여러분들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보자. 내가 1번에 5번 했는데 5번이 잘려서 그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인데 내 의견이 무시가 됐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다음부터 응답할 때 응답 제대로 해야 해.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고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단점에 관한 형태들 정리를 해두시고, 옆에 OX 1번 나온 거 봐. 델바이 기법은 응답자들의 익명성이 유지가 되어 외부 영향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다. OX. O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델바이 기법에 관한 내용도 학습을 했고, 자, 여기 보자. 요 브레인스토밍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난상토론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난상토론. 이걸 둘의 선풍이라고 되게, 스토미는 폭풍 아니야. 둘의 선풍. 둘의 선풍. 뇌에서 갑자기 탁 기발한 착상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 없어? 이건 여러분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게야. 많이 개진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카피라이터, 광고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광고 어떤 아이디어를 짤 때 그냥 경직된 분위기 갖고 안 해. 경기사 여러분들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의는 낮에도 술 먹는 데 있어. 낮에 야 우리 좀 아이디어 짜볼까? 가지고 호프 찍는 데가 들어가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컵 한 잔 먹으면서 가볍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착상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리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난상 토론을 토대로. 근데 이것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브레이스 원칙 첫 번째 적어보자. 양적 증가의 법칙. 양적 증가를 다른 말로 수적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토록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비판 금지 원칙. 내가 아이디어 제시했어. 야, 말 그걸 아이디어 제시해서 비판하면 다음번에 아이디어 제시하래. 안 하죠. 그래서 비판 금지 원칙이고. 그럼 세 번째, 자유 원칙.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편승의 원칙. 이 편승을 무임승차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어떡하냐? 단순하게 모방도 하고 통합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걸 허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제안 안 했지만 남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방, 통합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바꿔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을 편승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임승차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브레인스토밍 자체가 운영되는 원칙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 내용 가져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안거로 인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델바이 기법하고 두 가지 정도 얘기했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다시 241페이지 그 하단에 예측 결과의 비교 평가 나온 거 있죠. 그 비교 평가할 때 쓰는 기법이 242페이지에 C-노트의 비용 편입 분석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쉬었다가 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적으로 OX 퀴즈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 오늘 OX 퀴즈 없다.